그날 새벽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었더군요. 바깥은 아직 깜깜했고 서울 한남동 저택의 큰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휠체어를 창가에 붙여두고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싶을 만큼 지친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이 시각에 인터폰이라니. 비서 오세영이 잠결에 봤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문 앞에 아이 하나가 왔는데요. 보내도 안 간다고 합니다. 아이요? 몇 살이나 됐다고요? 한 15살이나. 됐을까요? 여자아이인데 회장님 꼭 만나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냥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에 15살짜리 아이가 혼자 여기까지 왔다면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그냥 심심해서 내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제 손가락은 들여보내라는 말을 먼저 뱉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키는 작았고 입고 있는 점퍼는 한 계절은 더 입은 것처럼 소매 끝이 낡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좀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겁먹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5살짜리 아이가 이 집에 들어서면 보통 주눅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다리 고쳐드릴 수 있어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0년째 수백억 원을 들여 세계 최고의 의사들에게도 고치지 못한 하반신 마비를 15살짜리 아이가 고쳐준다고요. 그래. 저는 팔짱을 끼고 그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한번 고쳐봐. 내가 진짜로 고쳐주면 아저씨가 50억 줄게. 그 말을 듣고 아이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고쳐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께 부탁 말씀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한 줄이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15살짜리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재벌 회장님의 다리를 고쳐줬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도준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 나라 건설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강도산업.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도로, 교량, 항만까지 이 나라 땅 어딘가엔 제가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직원만 해도 3만 명이 넘었고 계열사도 여럿 거느렸습니다. 회장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제가 두 다리로 설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땅 위에 우뚝 설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10년이 됐습니다. 이 휠체어와 함께한 지. 제가 사는 곳은 서울 한남동, 한강이 보이는 대저택입니다. 4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지금 제가 쓰는 공간은 1층뿐입니다. 2층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를 달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2층에 있는 것들은 그냥 거기 있는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아내가 꾸며놓은 그대로. 아내 이수님,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이는 사고가 나고 2년 동안 제 곁에서 버텨줬는데 결국 몸이 먼저 나가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심장 질환이었지만 저는 압니다. 그이가 얼마나 많은 걸 속으로 사귀며 살았는지. 남편 병간호, 딸을 잃은 슬픔, 회사 걱정까지. 그 모든 걸 혼자 껴안고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 아영이. 그 아이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저는 아직도 너무 힘듭니다. 저택 안에는 항상 사람이 몇 있습니다. 비서 오세영, 올해 48살인데 20년째 저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간 간병인 박씨 아주머니, 경비 2명, 요리를 해주는 식모 아주머니까지. 크고 조용한 집에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은 항상 고요합니다. 웃음소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시계 소리와 창밖 바람 소리만 삽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걸 찾습니다. 나침반. 손바닥만 한 낡은 나침반입니다. 황동 테두리에 유리가 덮여 있고 안쪽 바늘은 아직도 북쪽을 가리킵니다. 아내가 우리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사줬습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은 방향을 잘 모르잖아요. 돈 버는 방향은 잘 알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방향은 맨날 틀리더라고. 그 말에 제가 웃었더랬습니다. 그때 웃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 웃음을 조금 더 크게 웃을걸. 이 나침반은 사고 당일 차 안에 있었습니다. 충돌 이후 구조대원이 제 손에 쥐어줬다고 하더군요. 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손을 꽉 쥐고 있었다고. 그래서인지 지금도 이걸 손에 쥐고 있으면 조금 안정이 됩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요. 아들 강민혁은 가끔 옵니다. 올해 45인데 사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강도산업 부회장 자리에 있지요. 그런데 저와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오면 회사 보고하고 제 건강 확인하고 가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워낙 감정 표현이라는 걸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젊어서부터 쭉 그랬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서류 보고 전화 받고. 그러니 아이들이 클 때 같이 논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민혁이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건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이 집에는 어딘가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딱 집어 말하지 않아도 이 집에 처음 온 사람들은 느낍니다. 처음 온 간병인이 첫날 저녁에 오세영한테 물었다고 해요. 여기 뭔가 있어요. 공기가 좀 무거워요. 오세영은 아무 말 없이 웃고 넘어갔다더군요. 이 집이 무거운 건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10년 동안 사귀고 또 사귄 것들이 이 벽 안에 스며들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 끝에 있는 잠긴 방 하나가 그 무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온 다음 날 또 왔습니다. 새벽은 아니고 오전 10시쯤이었는데 정문 앞에서 경비에게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세영이 내보내라고 했는데 아이가 대문 앞에서 그냥 쪼그려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걸 제가 창문으로 봤습니다. 눈이 오고 있었어요. 그 작은 아이가 눈 맞으며 쪼그려 앉아서 꼼짝도 안 하는 걸 보는데 어쩐지 가슴이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가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들여보내. 또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민서 15살 경기도 어딘가 위탁 가정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육원에 있었다고요. 부모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이 말을 할 때 슬픈 표정도 화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담담하게 말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인터넷에서 봤어요.
회장님 다리가 불편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준다고? 네. 어떻게? 그냥요. 제가 있으면 돼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이없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묘하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오세영이 아이한테 밥을 줬습니다. 제가 시킨 건 아닌데 오세영이 알아서 한 겁니다. 아이는 잘 먹었습니다. 그게 눈 감추듯 먹는데 그걸 보는 오세영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오세영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냥 계속 오게 두실 건가요? 내쫓지는 마.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거의 매일 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응접실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이런저런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회장님, 오늘 날씨 어때요? 저는 비 오는 날이 좋은데. 비가? 네. 비 오는 날은 좀 조용하잖아요. 시끄러운 게 다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도 비 오는 날이 좋거든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비가 오면 창가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비 오는 날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게 제게 전해진 건지. 그런데 15살짜리 아이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가 응접실 테이블에 있는 나침반을 봤습니다. 만지지는 않고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나침반이죠? 예쁘다. 응. 이거 왜 갖고 있어요? 소중한 사람이 준 거야.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침반은 집에 가는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 맞네요. 저는 그 순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나침반을 주면서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왔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방향. 1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다 아이도 덩달아 창밖을 봤는데 우리 둘이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세영이 점심을 차려오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70년대 가요가 나왔습니다. 옛날 노래들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지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조그맣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이가 흥얼거리는 그 멜로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곡이었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멜로디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그 느낌. 아내가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아내가 즐겨 흥얼거리던 노래. 공식적으로 발표된 노래가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 만들다시피 한 가락이었습니다. 어떤 노래 두 곡을 섞어서 자기 식대로 편곡한 것이었는데 그걸 자주 흥얼거렸습니다. 특히 딸 아영한테 자장가처럼 불러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들었어?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노래요? 지금 흥얼거린 거. 아, 이거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부터 머릿속에 있었어요. 꿈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꿈에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세영이 눈치채고 슬며시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의 왼쪽 귀 아래. 어느 날 아이가 옆에서 뭔가를 읽고 있을 때 귓불이 보였는데 거기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귓불 바로 아래쪽, 목과 귀가 만나는 지점. 손톱 끝보다도 작은 검은 점. 저는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아영이한테도 그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꽃 같은 자리에.
이 집에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 1층. 계단을 내려가면 복도가 나오고 그 끝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진한 갈색 원목 문인데 자물쇠가 2개입니다. 10년 동안 그 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오세영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유는 묻지 말라고, 새로운 직원들에게도 그 말은 항상 제일 먼저 했습니다. 지하 1층 끝 방은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아들 민혁이도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한 번 궁금해서 손잡이를 잡아당겼다가 제게 엄하게 혼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까이도 안 갔습니다. 그 방은 아영이 방입니다. 딸 아영이가 쓰던 방, 7년 동안 쓰던 방, 인형이 있고 그림 도구가 있고 그리고 작은 오르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영이가 피아노 배우기 전에 오르간으로 연습하던 것이었지요. 아내가 딸한테 그 오르간으로 자장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사고 후 그 방을 봉인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내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버티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냥 문 앞에서 서 있다가 돌아오곤 했다고 나중에 병원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나침반.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이 나침반이 원래는 그 방 열쇠고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침반을 열쇠고리에 달아서 제게 줬고 그 열쇠가 그 방 자물쇠를 여는 열쇠였거든요. 사고 이후 저는 열쇠는 따로 금고에 넣어뒀고 나침반만 따로 들고 다니게 됐습니다. 열쇠는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민서가 이 집에 오기 시작한 지 보름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오후 제가 잠깐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민서가 혼자 집안을 돌아다녔나 봅니다. 아이는 원래 구석구석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오래된 물건이라든지 이상하게 생긴 구조라든지. 오세영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민서가 지하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세영이 돌아와서 보니 아이가 계단 입구에서 발을 딱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내려가면 안 돼. 위험해. 오세영이 말하자 민서가 고개를 돌리고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냄새가 나는데? 좋은 냄새요. 오세영이 화들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무슨 냄새? 달콤한 냄새요. 아이들이 쓰는 크레파스 같은 냄새. 거기 뭐 있어요? 오세영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창고라고 했습니다. 민서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거기서 뭔가 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후였습니다. 밤이었는데 비가 꽤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날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위탁가정 어머니가 늦어도 된다고 했다나요. 오세영이 저녁을 차려줬고 민서는 먹고 나서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집 전체가 한꺼번에 어두워졌습니다. 한전 쪽 문제인지 집안 퓨즈 문제인지 경비가 나가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오세영이 저한테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중전등을 찾으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민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암흑 속에서 5분쯤 지났을까요? 오세영이 중전등을 찾아서 응접실로 왔을 때 소파에 민서가 없었습니다.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세영이 집안을 찾아다니다가 지하 계단 쪽을 봤을 때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핸드폰을 켜고 지하로 내려간 거였습니다. 오세영이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 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문의 자물쇠 하나가 원래부터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안에서 나무가 약간 팽창하면서 잠금장치 한쪽이 헐거워진 거였습니다. 민서가 그 손잡이를 잡고 한 번 당겼을 때 그냥 스르르 열려버렸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충전등으로 방 안을 비추며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그림들, 선반 위의 인형들, 아영이가 직접 그린 크레파스 그림들이 벽에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구름, 꽃, 고양이, 나침반, 민서가 충전등, 빛을 천천히 돌리다가 구석에 있는 작은 오르간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의자를 당겨서 앉았습니다. 오세영이 불러야 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발이 묶인 것처럼 그냥 문틀을 잡고 서 있었다고요. 민서가 오르간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했습니다. 핸드폰 불빛 하나만 있는 어둠 속에서 15살 아이가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아영이한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아내가 직접 가락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두 곡을 섞어서 자기식으로 편곡한 것이라 어디에도 악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레코딩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내와 아영이만 알고 있었던 곡. 그 곡이 지하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르간 소리가 복도를 타고 계단을 타고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낮잠에서 깬 상태로 소파에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가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나 아영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나.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진짜 소리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정말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몰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지하 계단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내려갈 수 없는 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휠체어에서 내려왔습니다. 양팔에 힘을 줘서 바닥에 내려앉고 팔로 몸을 끌며 계단을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오세영이 나중에 말했는데 제가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뛰어오려다가 뭔가에 멈춰서 그냥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하 복도에 닿았을 때 열린 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민서가 앉아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연주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표정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 온 사람처럼. 저는 문틀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얘질 때까지 꽉 잡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세영이 뒤에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세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민서가 연주를 마치고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방 왜 이렇게 슬퍼요? 슬픈데 따뜻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울지 않았는데 아내 장례식에서도 아영이 기일에도. 그런데 그날 지하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저는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세영을 불러서. 그리고 나중에 민서도 자리에 앉혀서 10년 동안 아무한테도 제대로 한 적 없는 이야기를. 2014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이었어요.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내리던 눈이 저녁쯤 되니 꽤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까지 회사에 있었고 오후에 집에 와서 아내와 아영이를 데리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처갓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처가 어른들한테 설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지요.
아영이는 그날 흥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뒷좌석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창밖을 보면서 눈이다. 눈이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조수석에 앉아서 아영이한테 조용히 해. 아빠 운전하잖아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에서 아이가 제잘거리고 아내가 웃는 소리.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이천으로 내려가는 국도였습니다. 밤 8시쯤 됐을 때 저희 차가 굽은 길을 막 돌아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트럭 한 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눈길의 속도를 못 잡은 건지 차선을 좀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미끄러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기억하는 건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흰 천장, 형광등, 그리고 누군가 우는 소리, 민혁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셨습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외상으로 입원했습니다. 골반과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졌고 내부 출혈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영이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충돌 당시 뒷좌석에서 충격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안전벨트를 했는데도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 손상, 하반신 감각과 운동 기능 소실. 의사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영이가 살아야 한다는 것 외에는. 사고 후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있었고 아내는 다른 병동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영이한테는 저도 아내도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영이가.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리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반신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반이니 고통도 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아내한테는 한동안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 상태가 불안정해서 충격을 줄 수 없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택 지하의 아영이 방을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고 후 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아내도 잃고 혼자 저택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고 당시 병원의 원무과 직원이었던 사람이 오세영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시 중환자실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사고가 많았던 그날 밤 중환자실에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 환자가 2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 착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망한 것은 다른 아이였다고. 강아영은 사망하지 않았다고. 의식을 회복하고 중환자실을 나갔는데 그 후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오세영과 함께 당시 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병원을 찾아가고 경찰서 실종 신고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5년 후 아영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었습니다. 이미 아이는 어디선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이 어떻게 남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찾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찾았는데 아이가 기억이 없으면 어쩌나. 찾았는데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아이를 제가 흔들어 놓으면 어쩌나.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제가 한 가장 큰 실수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저는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15살짜리 아이가 이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그 딸은 어떻게 됐어요? 못 찾은 거예요? 응, 민서가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찾았으면 좋겠다. 살아있으면 좋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찾았다는 것을. 오세영은 그날 밤부터 움직였습니다.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오세영이 말하기를 그날 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무언가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민서의 보육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민서는 경기도 광주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입소 기록은 2013년 3월. 당시 나이는 2세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름도 생년월일도 불명확했습니다. 보육원 측이 행정 처리를 위해 2012년생으로 임해 기재한 것이었습니다. 발견 장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성당 앞. 오세영이 그걸 보고 눈이 멈췄습니다. 사고가 난 국도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성당이었습니다. 사고는 2014년 2월. 아영이가 의식을 회복하고 실종된 것도 2014년 2월. 보육원 입소는 2013년 3월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발견 시점을 다시 확인해 보니 오기였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니 2014년 3월이었습니다. 입소 기록지 숫자 하나가 잘못 적혔던 거였습니다. 2014년 3월, 이천 성당 앞. 아영이가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을 나간 지 한 달쯤 후, 오세영이 민서의 혈액형을 확인했습니다. 학교 건강기록부에 있었습니다. AB형. 아영이도 AB형이었습니다. 드문 혈액형입니다. 그리고 민서의 스케치북. 민서가 이 집에 오면서 항상 들고 다니는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림들이 가득했는데 오세영이 민서 몰래 한번 펼쳐봤습니다.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황동 테두리에 유리 덮인 나침반. 제가 갖고 있는 것과 구조가 거의 똑같이 그려진 나침반 그림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민서가 써놓은 글씨. 꿈에서 본 것. 이걸 가진 사람이 내 집 방향을 알고 있을 것 같다. 오세영이 그걸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그 자장가. 오세영은 이수님 여사가 그 가락을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영이 갓 태어났을 때 여사가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 두 곡을 이렇게 섞으면 어때요, 세영 씨? 하고. 그때 오세영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 가락은 그 두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그걸 오르간으로 쳤습니다. 오세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민서 아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세영이 조사한 것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능성, 너무 크고 무거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의사입니다. 이 일을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서한테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혈액 검사를 한번 해도 될까? 간단한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요?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아저씨가 원하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검사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나침반을 쥐고 창밖을 봤습니다. 평소와 같았지만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나침반을 쥐면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열흘 동안은 나침반을 쥐면 민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고 오르간을 치던 그 얼굴.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오세영을 불렀습니다. 지하방 청소해. 오세영이 저를 봤습니다. 예. 아영이 방. 오래됐으니 먼지 좀 닦아라. 그리고 창문도 열어서 환기시키고. 오세영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지하에서 나직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금고에서 열쇠를 꺼내 나침반과 함께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방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방 안의 것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영이가 그린 그림들, 인형들, 작은 오르간. 저는 오르간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침반을 오르간 위에 올려뒀습니다. 거기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열흘 후 주치의가 저택으로 왔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오세영과 저,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민서는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북의 혈연 일치율 99.97%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세영이 옆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확정입니다, 회장님.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겨울이었지만 그날따라 햇빛이 유독 따뜻했습니다. 제가 오세영에게 말했습니다. 민혁이 불러. 오세영이 눈물을 훔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혁이 왔습니다. 갑자기 부른다고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 몸이 나빠진 건가 싶어서 빠르게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가 응접실로 들어왔을 때 강민혁이 있는 걸 보고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민서 앞에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민서야, 아저씨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서가 저를 봤습니다. 또렷한 눈으로. 네. 그날 혈액 검사 기억하지? 네. 그게 그냥 검사가 아니었어. 아저씨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이 있어.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한 검사였어. 민서가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서요? 결과가 나왔어.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열흘 동안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는데 막상 앞에 두고 나니 입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오세영이 대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아영이가 6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것이었는데 아영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오세영이 민서 앞에 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민서가 사진을 받아 들고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저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5살 아이의 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엄마예요? 응. 민서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뚝뚝.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왔습니다.
아까처럼 팔로 몸을 끌어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민서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보다 낮은 자리에서 올려다봤습니다. 아영아. 그 이름을 부른 게 10년 만이었습니다. 소리 내어 부른 게 민서가, 아영이가 멈췄습니다. 아영아, 아빠야. 아이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15살 아이의 몸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세상 어느 것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10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미안해, 아영아. 아빠가 미안해. 빨리 찾았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왜 포기했을까? 왜 포기했을까? 아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15살짜리 아이가 72살.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강민혁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혁이는 처음에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세영이 조용히 설명을 해줬고 민혁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동생이 살아있었어? 오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포기했어. 아버지가 포기하셨을 때 나도 같이 포기했어. 내가 더 찾았어야 했는데. 민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아들이 우는 걸 본 게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민혁이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영이가 민혁이를 봤습니다. 오빠예요? 민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오빠야. 기억은 안 나요. 나도 내가 이렇게 컸는지 몰랐어. 그래도 반가워요. 민혁이가 그 말에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응접실이 한동안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세영도 오래된 간병인 박씨 아주머니도 옆에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아영이가 제 손에 있는 나침반을 봤습니다. 그게 꿈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꿈에서요? 네. 맨날 꿈에서 나침반이 나왔어요. 나침반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데 거기 가면 집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침반 그림을 맨날 그렸어요. 저는 나침반을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제 찾았잖아. 집. 아이가 나침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내 이수님의 웃음이었습니다. 꼭 닮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또 울었습니다. 한참 뒤 아영이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50억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다가 멈췄습니다. 뭐? 아저씨 다리 고쳐준다고 했잖아요. 저 나타나서 고쳐드렸잖아요. 아저씨 지하 계단 직접 내려왔잖아요. 그게 고친 거 아니에요? 민혁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오세영이 손으로 입을 막고 웃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10년 만에 웃었습니다. 진짜로. 그래. 내가 고쳐줬어. 50억 줄게. 아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아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 그 후 이야기는 빠르게도 천천히도 흘렀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오세영이 전부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DNA 결과와 보육원 기록, 사고 당시 병원 측의 기록, 차고 확인서까지. 강아영은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됐다가 생존 확인으로 정정되었고 이민서라는 이름 대신 강아영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위탁가정 어머니는 처음에 많이 슬퍼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영이가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걸 알고는
그분이 먼저 안아줬습니다. 잘 됐다. 잘 됐어. 너한테는 이게 맞는 거야. 아영이가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아영이는 저택으로 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이 큰 집에 자기 방이 있다는 게 낯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는 자기 방을 보더니 말이 없어졌습니다. 한참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인형을 만지고 벽에 붙은 자기 그림을 들여다보고 나왔을 때 눈이 좀 부어 있었습니다. 그림 제가 그린 거 맞아요? 아직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고양이 그림 그리는 방식이 지금 제가 그리는 방식이랑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 내가 그린 거야. 아영이가 그림 하나를 떼어서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나침반 그림이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나침반. 봄이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택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모 아주머니한테 오늘 밥이 뭐냐고 묻는 소리.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비 오는 날에 창가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영이가 어느 날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재활치료 왜 안 해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해봤는데 안 됐어. 그게 언제 얘기예요? 한 몇 년 됐지. 그럼 다시 해봐요. 의학이 발전했잖아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척추 손상도 부분 회복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15살요. 그래서요?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영이 성화에 못 이겨 재활 전문의를 다시 만났습니다. 주 3회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기대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보조기구를 짚고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감각이 10년 만에 느껴봤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보조기구가 필요했고 혼자 걷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설 수 있었습니다. 몇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세영이 그걸 보고 울었습니다. 또 아영이는 박수를 쳤습니다. 봐요. 됐잖아요. 저는 아이 앞에서 비틀거리면서 섰습니다. 우습게도 보였을 것 같습니다. 72살 노인이 15살 딸 앞에서 처음 걸음마 하듯이.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영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영이가 지하방에서 오르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내려가서 문 옆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보조기구에 기대어. 그 자장가였습니다. 아내가 만든 가락. 오르간 소리가 지하방 가득 울렸습니다. 아이의 손이 건반 위를 오갔습니다. 작고 능숙한 손이. 오르간 위에는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황동 테두리 유리 덮개, 북쪽을 가리키는 바늘. 이제 이 나침반은 더 이상 슬픔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것, 아이를 찾아온 것, 집의 방향을 알려준 것. 이 나침반은 이제 봄의 물건이었습니다. 오랜 겨울이 끝났습니다. 10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이 집에 잃어버렸던 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문 옆에 앉아서 오르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아영이가 꿈에서 나침반을 봤다고 했습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집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거지요, 여보. 이 아이한테 방향을 알려준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음악 속에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5살짜리 아이가 72살.
아버지의 다리를 고쳐줬다고 했는데 정말로 고쳐졌습니다. 다리만이 아니라 10년 동안 얼어있던 가슴도, 막혀있던 눈물도, 잊고 살았던 웃음도 그 아이가 다 고쳐줬습니다. 50억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한 줄이 오늘도 어딘가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한테 닿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봄이 온다고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